몽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드르 듀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니슬립 책 낭독에 큰 힘이 됩니다. 단테스는 감옥 안에 버림받고 있는 수인들이 경험하는 불행의 모든 단계를 밟아왔다. 그는 처음에는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것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며 무죄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그는 자기의 무죄를 의심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치부한 소장의 생각을 다분히 정당한 것으로 만들었다. 마침내 그는 오만의 절정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신에게가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였다. 신은 마지막 의지였다. 불행한 인간은 우선 신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도 다른 모든 희망이 상실된 뒤가 아니면 신에게 희망을 구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다. 단테스는 자기의 지하 감옥에서 다른 지하 감옥으로 옮겨달라고 청원했다. 설사 더 어둡고 더 깊은 지하 감옥이라도 상관없다고 했다. 변화는 아무리 불리한 것이라도 역시 변화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테스에게 며칠 동안의 기분 전환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는 또 산책을 하며 바깥 공기를 마시게 해달라고, 책, 악기 등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여전히 청원을 계속했다. 그는 새로운 간수에게 말을 걸곤 했다. 이번에 온 간수는 전의 간수보다도 더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타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설사 상대방이 벙어리라고 해도 역시 즐거운 일이었다. 단테스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혼자 있을 때 짓거려 보리라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몸서리 쳐질 만큼 무서웠다. 단테스는 예전에 자유로웠을 때 곧잘 수인의 방을 상상하며 몸부림을 치곤 했었다. 그 안에서는 불황자나 강도, 살인자 등이 모여서 모두들 까닭 없이 떠들기도 하고 소름 끼치는 의리를 내세우기도 하는 등 야비한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오히려 그러한 방에 넣어지기를 바라게끔 되어 있었다. 도무지 입을 열려고 하지 않는 저 무감동한 간수의 얼굴 아닌 다른 얼굴이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수치스러운 옷이 입혀지고 발목을 사슬에 묶이고 어깨에 문신이 새겨진 저 도형수들을 부럽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도형수들은 언제나 동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바깥 공기를 마시며 하늘을 보고 있었다. 도형수들은 참으로 행복했다. 어느 날 단테스는 간수에게 누구든 동료를 한 사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소문으로 듣고 있는 저 미치광이 신부라도 좋다고 했다. 아무리 간수라는 딱딱한 껍질을 뒤집어 썼다고는 하지만 역시 약간의 인정은 있다. 단테스의 부탁을 받은 이 사나이도 내색은 하지 않았으나 마음속으로는 이런 가혹한 형벌을 받고 있는 불행한 청년에 대해 이따금 가엾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34호의 요구를 소장에게 상신했다.
그러나 마치 정치가처럼 신중한 소장은 단테스가 수인들을 모아놓고 폭동이라도 일으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동료의 도움을 받아 탈주라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상상했다. 그래서 그 요구를 거절했다. 단테스는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계책이 바닥나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신에게로 고개를 돌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신앙적인 깊은 생각, 운명에 내몰린 불행한 사람들이 주워 모으는 그러한 생각이 그의 정신을 북돋아 주었다. 그는 어머니가 옛날에 가르쳐준 기도의 말을 생각해내고 그 속에서 옛날에는 미처 몰랐던 뜻을 발견했다. 그것은 행복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뜻없는 단조로운 언어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지만 어떤 때가 닥치면 고통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신에게 말할 때에 사용하는 이 숭고한 말의 뜻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다. 열심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미친 듯이. 큰 소리로 기도를 올리면서 그는 이제 자기의 목소리에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런 때 그는 일종의 황홀한 상태에 빠져들곤 했다. 그는 한마디의 말을 입에 담을 때마다 찬란한 신의 모습을 보았다. 자기의 미천하고 조촐한 생활 속의 모든 행위도 이 전능한 신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었고 따라서 그것을 자기에 대한 훈계로 삼았다. 그리고 이제부터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에는 자칫하면 신보다는 인간을 향해서 말하는 저 이기적인 소망을 외곤 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그렇게 열렬한 기도를 올렸지만 단테스는 여전히 감옥에 매인 몸이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음울해졌다. 두꺼운 구름이 그의 눈앞에 자욱해졌다. 단테스는 교육받지 못한 단순한 사나이였다. 과거는 그에게 있어서 지식만이 제거해 줄 수 있는 저 어두운 장막으로 뒤덮여 있었다. 지하 감옥 속에 혼자 갇혀서 사고도 메말라버린 그는 지나간 세월을 다시 되돌이키거나 멸망한 민족을 다시 살려내거나 고대의 도시를 재건하거나 할 수는 없었다. 그것들은 상상력에 의해 위대해지고 시화되고 마르틴이 그린 바빌론 거리의 그림처럼 하늘의 불에 의해 비춰지고 장대한 것이 되어서 우리의 눈앞을 지나쳐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과거는 아주 짧고 현재는 무척이나 어둡고 미래는 실로 의심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았다. 밝고 활기찼던 저 19년의 생활을 어쩌면 영원한 어둠 속에서 회상하지 않으면 안 되다니. 이제 어떤 기분 전환도 그를 살려줄 수는 없는 것이다. 정력에 넘쳐있던 그의 마음, 앞으로의 몇 년을 마음껏 달리려 하고 있던 그의 마음은 지금 조롱 속의 매처럼 감옥에 얽매여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생각에 매달려 있었다. 그것은 아무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야말로 가혹한 운명에 의해 깨어지고만 자기의 행복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이 생각에 악착같이 매달려
그것을 여기저기로 방향을 바꾸어 보았다. 그리고 단테의 지옥 속에서 저 냉혹한 우고리노가 로제 대사교의 머리를 씹어먹은 것처럼 그것을 우적우적 걸신 들린 듯이 씹었다. 단테스는 지금까지 힘 위에 세워진 단지 일시적인 신앙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그것을 잃고 말듯이 그도 또 그것을 상실하고 있었다. 다만 다른 것은 그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통을 지그시 참은 다음에는 분노가 닥쳐왔다. 에드몽은 간수가 두려운 나머지 뒷걸음질을 쳤을 정도의 과격한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자기 몸뚱이를 감옥의 벽에 부딪혔다. 한 알의 모래, 한 가닥의 지푸라기, 또 조그만 바람까지 공연히 불쾌하게 생각되어서 주위의 모든 것,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격했다. 그때 자기가 보았던 고발장, 빌포르가 자기에게 보여주고 자기가 손으로 만져보았던 그 고발장이 생각났다. 그 한 줄 한 줄은 마치 발타자르의 마네토에켈 푸파레스처럼 벽 위에서 불타올랐다. 그는 자기가 이런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진 것은 신의 복수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증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러한 어디에 누군지도 모를 인간에게 활활 타오르는 상상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형벌을 가해 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형벌도 그들에게는 아직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짧은 것처럼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형벌 뒤에는 죽음이 오기 때문이었다. 죽음 속에는 휴식은 없더라도 적어도 휴식과 비슷한 무감각이 있기 때문이었다. 적을 죽게 한다는 것은 적에게 안정을 주는 것이 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잔혹한 형벌을 주려면 죽음 아닌 다른 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까 그는 음울한 자살의 고정관념 속에 빠져들었다. 불행의 언덕길을 더듬으면서 이러한 어두운 생각에 부딪힌 사람은 그야말로 불행하다. 그것은 죽음의 바다이다. 파란 맑은 물처럼 펼쳐져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헤엄을 치는 자는 점점 끈적거리는 수렁 속에 발목을 잡히는 것을 깨닫고 그쪽으로 끌려들고 빨려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삼켜지고 마는 것이다. 한 번 이렇게 되면 신의 구원이 없이는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 그리고 애를 쓰면 쓸수록 죽음 속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인 고뇌도 거기에 앞선 고통이나 아마도 그 뒤에 닥칠 형벌에 비하면 별로 무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기증을 일으키게 하지만 일종의 위안이다. 그것은 크게 입을 벌린 심연을 눈앞에 보여준다. 그러나 그 심연의 밑바닥에는 허무가 있다. 여기까지 오자 단테스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뭔가 위안을 찾을 수 있었다. 그에게는 모든 고뇌, 모든 고통, 그리고 거기에 뒤이어서 오는 여러 가지 요괴의 행렬이 지금 죽음의 천사가 살그머니 발소리를 죽이고 들어온 이 감옥의 한쪽 구석에서 날아가 버린 것처럼 생각되었다. 단테스는 자기의 과거 생활을 차분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앞으로의 생활을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의 피난처라고 생각되는 이 중간의 자리를 선택했다. 때로 하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원양 항해에 나가 있을 때 내가 아직도 어엿한 한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힘찬 인간으로서 타인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실행케 하고 있을 때 하늘이 갑자기 구름에 뒤덮이고 바다가 소용돌이치고 천둥이 울리며 하늘이 일각에서 폭풍이 일어나 거대한 독수리가 두 날개로 수평선을 때리듯이 몰아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나는 그때 우리의 배가 무력한 피난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거인의 손안에 있는 한 개의 깃털처럼 가벼운 배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요란한 파도 소리가 들리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바위가 나타나 나에게 죽음을 예고했다. 죽음은 나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나는 온갖 노력을 다하여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 뱃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하여 신과 싸웠다. 그 무렵은 내가 행복했었기 때문이다. 생명을 되찾는 것이 행복을 되찾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죽음은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해초나 자갈 위에서 잠든다는 것은 나에게는 괴로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자신이 신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던 나는 죽은 뒤에 갈매기나 민머리 독수리의 밥이 된다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나에게 생명을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있던 것은 이제 모두 없어져 버렸다. 지금은 죽음이 어린아기를 조용히 흔들어주고 있는 유모처럼 나에게 미소를 보내오고 있다. 지금에 와서는 나는 스스로 원해서 죽을 수가 있다. 나는 절망과 분노 속에 저문 어느 날 저녁 방안을 3,000번 돈 뒤, 즉 30,000보, 다시 말하면 약 40km의 길을 걸은 뒤에 잠들듯이 지쳐 빠진 몸으로 잠을 자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싹트자 그는 지금까지보다도 온순해지고 상냥해졌다. 딱딱한 침대나 검은 빵에도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식사를 줄이고 이제 별로 잠도 안 자게 되었다. 이러한 패잔의 생활도 낡은 옷을 벗어 던지듯이 언제라도 자기가 원할 때 버릴 수 있다는 자신이 붙자 이럭저럭 견딜 만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죽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아주 간단했다. 손수건을 창문 격자에 묶어놓고 목을 매기만 하면 되었다. 다른 하나는 먹고 있는 채 하면서 굶어 죽는 방법이었다. 첫 번째 방법은 아무래도 싫었다. 그는 해적들은 야비한 사람이라고 교육받으며 자라왔다. 그런데 해적들은 배의 돛, 활대에 매달려 죽는 것이었다. 그래서 목을 맨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처형처럼 생각되어서 자진해서 그러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제2의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당장 실행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2년째가 끝날 무렵부터 단테스는 날짜를 헤아리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일찍이 검찰관에 의해 세월의 망각에서 구출된 뒤에 다시 그곳으로 굴러 떨어진 것이었다. 단테스는 나는 죽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죽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결심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죽는 것이다 라고 굳게 마음을 다져 먹었다. 아침 식사, 저녁 식사가 운반되어 올 때마다 그것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먹은 것처럼 위장하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결심한 대로 실행했다. 하루에 2번,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격자창을 통해 음식을 던져버렸다. 처음에는 그것이 즐거웠다. 그러던 중에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것이 아까워졌다. 이 무서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에 다짐한 것을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전에는 그토록 역겨웠던 식사가 극도의 굶주림 때문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떤 때는 거의 1시간이나 음식이 담긴 접시를 손에 들고 썩은 고기 조각이나 역겨운 냄새가 나는 생선, 곰팡이가 낀 검은 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때가 있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 본능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어서 때때로 그의 결심을 부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지하 감옥도 이미 그렇게 어두운 곳으로만 생각되지는 않았다. 자기의 상태도 지금까지처럼 절망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는 않게 되었다. 그는 아직도 젊었다. 25 또는 26살임이 틀림없었다. 아직도 이럭저럭 50년은 더 살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횟수의 2배는 살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이프성의 벽이 무너져 내려 자기가 자유로운 몸이 됐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음식물을 입으로 가까이 가져갔다. 그러나 그는 자발적으로 탄타로스가 되어 그 음식물을 입에서 멀리했다. 굳게 다졌던 결심이 되살아난 것이다. 그의 고귀한 마음은 자기를 비천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며 맹세를 어김없이 지킨 것이다. 이렇게 그는 가차없이 자기를 학대하여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마멸시켜 갔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운반되어 온 저녁 식사를 채광창을 통해 바깥으로 던지려고 했으나 그에게는 이미 일어날 힘도 없었다. 다음 날 그는 이미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귀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간수는 이 사람이 분명히 중병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에드몽도 이런 상태라면 머지않아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날은 그런 식으로 지나갔다.
에드몽은 뭔가 마비된 기분, 그러면서도 뭔가 만족스러운 기분이 자기의 체내에 번져가는 것을 느꼈다. 위의 신경질적인 경련도 가라앉아 있었다. 타는 듯한 목의 갈증도 진정되어 있었다. 늪지 위를 날아다니는 도깨비불 같은 많은 불빛이 보였다. 그것은 죽음이라고 불리는 낯선 나라의 황혼이었다. 그날 밤 9시경 그는 갑자기 자기가 기대고 있는 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 감옥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벌레가 소리를 내고 있었다. 단테스는 차츰 이러한 희미한 소리에는 잠을 설치지 않을 만큼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은 단식에 의해서 감각이 예민해져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실제로 소리가 평소보다는 컸던 것일까? 혹은 또 이러한 마지막 순간이 되면 모든 것이 중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일까? 에드몽은 좀 더 분명히 들으려고 고개를 쳐들었다. 그것은 규칙적으로 무엇인가를 긁는 소리였다. 큰 손톱이나 힘센 이빨 또는 어떤 연장으로 돌이라도 깎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다. 에드몽 단테스의 두뇌 작용은 몹시 약해져 있기는 했으나 항상 수인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자유라는 것에 퍼뜩 생각이 미쳤다. 이 소리는 모든 소리가 그의 귀에서 사라져 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들려온 것이다. 그에게는 신이 마침내 그의 고통을 가엾게 여겨 그의 발이 이미 비틀거리면서 무덤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을 때 그 가장자리에서 멈추어 서도록 이 소리를 보내준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의 친구의 한 사람이 그가 지성을 다하여 생각해온 한 사람이 지금 자기를 끔찍이도 생각하여 두 사람 사이를 떼어놓고 있는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그런 일이 있을 까닭이 없지. 에드몽은 확실히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죽음의 문전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나의 꿈인 것이다. 그래도 에드몽은 여전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소리는 이럭저럭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런 다음 에드몽의 귀에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서 그 소리는 뚝 그쳤다. 그런 다음 몇 시간 뒤에 그 소리가 한층 더 강하게 그리고 한층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에드몽은 이미 귀에 익은 이 소리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마침 그때 갑자기 간수가 들어왔다. 죽으려고 결심하고 나서 약 1주간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고 나서 나흘 동안 에드몽은 이미 간수에게 한마디 말도 걸고 있지 않았다. 어디 몸이 불편하지 않은가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가 너무 유심히 들여다보면 벽 쪽으로 돌아눕곤 했다. 그러나 오늘은 간수가 저 희미한 소리를 알아듣고 미심쩍게 생각하여 그것을 중지시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있어서는 뭔가 모를 희망 같은 것,
생각만 해도 마지막 순간이 즐거워지는 이 희망을 자기로부터 빼앗아갈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간수는 아침 식사를 가지고 온 것이었다. 단테스는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켜 일부러 큰 소리를 질러 간수가 가지고 온 식사가 맛이 없다는 것, 지하 감옥이 추워서 견딜 수 없다는 것 등 할 수 있는 모든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다. 한층 더 큰 소리로 고함칠 이유를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고 잔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래서 마침 이날 알아누운 수인을 위해 수프와 새로 구운 빵을 모처럼 청구해서 가지고 온 간수를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말았다. 다행히도 간수는 단테스가 흥분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허술한 절름발이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나가버렸다. 그러자 자유로워진 단테스는 기쁨으로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또다시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또렷했으므로 이제는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타일렀다. 낮인데도 이러한 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나와 똑같은 불행한 수인이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아, 만일 내가 가까이에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줄 텐데. 그러나 이때 갑자기 불행에 길들여지고 좀처럼 세상의 기쁨에 익숙해지지 못한 그의 머릿속은 이러한 희망의 새벽에 직면했으면서도 한 조각의 어두운 구름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소장이 고용한 직인들이 이웃 감옥을 수리하는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머리에 떠오른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물어볼 필요는 없었다. 간수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에게 이 소리를 듣게 하고 그때 그가 어떤 표정을 짓는가를 보는 것도 물론 간단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만족을 자기에게 부여하는 것은 잠깐 동안의 만족을 위해 실로 귀중한 이익을 잃게 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불행하게도 에드몽의 머리에는 마치 텅 빈 종처럼 단 하나의 생각만이 울려 퍼지고 있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쇠약해져 있었으므로 그의 정신은 마치 아지랭이처럼 떠돌아 하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집중할 수가 없었다. 지금의 에드몽에게는 생각을 정리하고 판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선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그는 간수가 지금 탁자 위에 놓고 간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에 눈길을 주었다. 그리고는 일어서자마자 그쪽으로 비틀거리면서 다가가 주발을 손에 들고는 입술을 거기에 가져다 대고 뭐라 말할 수 없는 만족감으로 그 안의 수프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그것만으로 끝냈다. 난파선의 사람들이 구조받았을 때 공복 때문에 쇠약해진 참에 영양이 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죽었다는 얘기를 그는 들었던 것이다. 에드몽은 거의 입 근처까지 가지고 갔던 빵을 탁자 위에 놓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에드몽에게는 이미 죽고 싶은 마음은 없어졌다. 이윽고 그는 머릿속이 다시 맑아지는 것 같이 느꼈다.
흐리멍덩하고 거의 걷잡을 수 없던 모든 생각이 머리라는 이 미묘한 바둑판의 틀림없는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다. 이 바둑판의 또 하나의 여분의 눈이 아마도 인간을 동물보다 뛰어난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리라. 그는 지금은 그 여분의 눈인 이성에 의해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온전한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 여기에서 그는 자기에게 말했다. 좋다, 시험해보자. 하지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만일 일을 하고 있는 자가 보통의 직인이라면 내가 벽을 두드려 보이기만 하면 누가 무엇 때문에 두드렸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 곧 일을 중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일은 합법적인 것일 뿐 아니라 명령을 받은 것이기도 하므로 곧 다시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만일 수인이라면 내 소리에 소스라쳐 놀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밤 모두들 잠이 들었다고 생각될 즈음에 다시 시작될 것이다. 곧 그는 다시 일어났다. 이번에는 다리도 흔들리지 않았고 눈도 부시지 않았다. 그는 감옥의 한쪽 구석으로 가서 습기로 침식된 돌을 하나 빼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벽의 가장 울리기 쉬운 곳을 두드렸다. 그는 3번 두드렸다. 한 번 두드린 것으로 소리는 마법에 걸린 것처럼 뚝 그쳤다. 에드몽은 전신의 주의를 기울여 귀를 곤두세웠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이미 들리지 않았다. 에드몽은 벽 저쪽을 조용하게 만들고 만 것이다. 희망이 넘친 단테스는 몇 조각의 빵을 걸신 들린 듯이 먹고 몇 잔의 물을 마셨다. 그러자 타고난 강한 체질 덕분에 거의 본래의 자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침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밤이 되었는데도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역시 수인이었군. 하고 단테스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며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이때부터 그의 머리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다. 생명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회복되었다. 밤은 바스락 소리도 없이 깊어갔다. 에드몽은 밤새 잠을 자지 않았다. 다음 날이 되었다. 간수가 식사를 날라왔다. 그는 지금까지의 것을 모두 먹어치우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정신없이 먹었다. 그리고 이제는 들려오지 않는 그 소리에 노상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제 연구이 끝난 것이 아닐까 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감옥 안을 4-50킬로나 걸어다니고 몇 시간이나 채광 환기창의 철격자를 흔들어대며 벌써 오랫동안 중지했던 운동을 하여 손과 발의 유연성과 힘을 되돌아오게 하고 마치 투기장에 들어가려는 역사가 팔을 뻗치기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기도 하는 것처럼 이제부터의 자기 운명과 격투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렇듯 열띤 활동을 벌이면서도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오지 않는가 하고 노상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리고 그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벌이고 있던 일을 방해한 것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열망하고 있는 다른 수인이라는 것을 꿰뚫어보지 못하는 상대방 수인의 신중함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사흘이 지나갔다. 1분 1분을 세워나가는 죽도록 괴로운 72시간이 지나갔다. 드디어 어느 날 밤 간수가 마지막 순찰을 끝내고 돌아간 뒤 벌써 100번째쯤 될 것이지만 단테스가 벽에다 귀를 갖다 대자 조용하기만 한 돌에 바싹 붙인 그의 머리에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흔들림이 희미하게 대답해 온 것처럼 생각되었다. 단테스는 어찔어찔한 머리를 진정시키려고 뒤로 물러나 감옥 안을 몇 바퀴 돌았다. 그리고 귀를 다시 아까 그 자리에 갖다 댔다. 이제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벽 저쪽에서 무슨 일인가가 행해지고 있었다. 저쪽 수인은 지금까지의 방법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취한 것 같았다. 좀 더 안전하게 일을 계속하려고 아마 끌을 집어치우고 지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에드몽은 이러한 발견에 고무되어 이 지칠 줄 모르는 사나이를 도와주리라고 결심했다. 그는 우선 침대를 움직였다. 그 건너편에서 탈출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 것이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뭔가 벽을 무너뜨리고 습기 찬 시멘트를 깨어 돌을 뽑아내는데 사용할 만한 것은 없을까 하고 찾아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작은 칼도 없고 날이 달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있는 것은 창문에 끼워진 철격자 뿐이었다. 그러나 그 격자가 단단하게 끼워졌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여러 번 확인을 한 터였으므로 새삼 흔들어 볼 필요도 없었다. 감옥 안의 가구란 침대와 의자, 탁자, 그리고 양동이와 물병 뿐이었다. 침대에는 쇠로 된 순자가 여러 개 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사로 나무에 단단히 박혀져 있었다. 이 나사를 뽑고 순자를 떼내려면 나사 돌리개가 필요했다. 테이블과 의자에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았다. 양동이에는 처음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단테스에게는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물병을 깨고 그 파편을 뾰족하게 갈아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는 물병을 바닥돌에 떨어뜨렸다. 물병은 박살이 났다. 단테스는 뾰족한 파편을 두세 개 골라서 깔집 속에 숨겼다. 그리고 다른 파편은 바닥 위에 흩어진 채로 버려두었다. 물병이 깨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별로 의심받을 걱정은 없었다. 에드몽은 밤새 작업을 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하는 일이라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손으로 더듬어가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게다가 곧 단단한 모래바위에 부딪혀서 그의 허술한 연장은 끝이 무뎌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침대를 다시 제자리에 밀어놓고 밤이 새기를 기다렸다. 희망과 함께 참을성도 다시 되돌아와 있었다. 밤새 그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자 그의 귀에 낯선 갱부가 지하에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침이 되자 간수가 찾아왔다. 단테스는 어젯밤 물병에서 직접 물을 마시려다 떨어뜨려서 그만 깨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간수는 투덜거리면서 낡은 물병의 파편을 치우려고도 하지 않고 새 것을 가지러 갔다. 간수는 곧 돌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서 사용하라고 말하고는 나가버렸다. 자물쇠가 삐거덕거리는 소리는 지금까지는 그것이 잠겨질 때마다 가슴이 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했지만 지금 단테스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발소리가 사라지자 그는 침대 쪽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밀어냈다. 그리고 감옥에 스며드는 희미한 광선으로 어젯밤의 작업이 허사였음을 깨달았다. 돌 주위의 회반죽을 무너뜨릴 셈이었지만 실은 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습기 때문에 회반죽은 부스러지기 쉽게 되어 있었다. 단테스는 회반죽이 파편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기쁨으로 가슴 설레면서 바라보았다. 실상 그 파편은 거의 가루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30분쯤 지나자 거의 한 줌가량이 되었다. 수학자가 계산한다면 이러한 작업을 2년쯤 계산하면 도중에 큰 바위에라도 부닥치지 않으면 60cm 사방 깊이 6m의 통로를 팔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단테스는 지금까지의 오랜 세월 희망과 기도 그리고 절망 속에서 헛되이 보낸 세월을 어째서 이 일에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했다. 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거의 6년이 되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라도 설사 그것이 아무리 진전이 안 되는 일이라도 해내지 못했을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에게는 새로운 기운이 솟았다. 사흘 걸려서 그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끝에 겨우 시멘트를 벗기고 돌을 노출시킬 수가 있었다. 벽은 부드러운 돌을 겹쳐 쌓고 그 안에 군데군데 이 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단단한 건축용 석재를 박아 넣고 있었다. 지금 그는 이 석재의 하나를 거의 드러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이것을 박아 넣은 둘레 속에서 흔들거리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단테스는 손톱으로 그것을 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손톱으로는 되지 않았다. 그는 물병의 파편을 틈새에 끼워 넣었다. 그것을 지뢰처럼 사용하려고 했으나 그 순간에 깨지고 말았다. 1시간이나 헛된 시도를 이것저것 해본 끝에 그는 이마에 땀과 고뇌를 내비치면서 일어섰다. 그러나 시작해놓고 중단할 수가 있을까? 이웃사람도 아마 지쳤을 테지만 그 이웃사람이 모든 일을 해내는데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기다리고만 있어도 되는 것일까? 이때 하나의 생각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서 미소를 흘렸다. 땀에 젖었던 그의 이마는 어느새 말라 있었다. 간수는 매일 단테스의 수프를 양철 냄비에 담아가지고 왔다. 이 냄비에는 그의 수프와 다음 수인의 수프가 들어 있었다. 단테스는 간수가 식사를 배달할 때 자기부터 시작하느냐 또는 다음 동료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 어떤 때는 이 냄비가 가득 차 있고 어떤 때는 절반밖에 차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냄비에는
쇠로 된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단테스는 이 손잡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손잡이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그 대가로 10년의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해도 그는 그것을 지불했을 것이다. 간수는 냄비 안의 것을 단테스의 접시에 붓고 단테스는 그 수프를 나무젓가락으로 떠서 마시고는 매일 사용되고 있는 그 접시를 씻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단테스는 접시를 문과 테이블의 중간 바닥에 놓았다. 그러자 간수는 들어오다가 거기에 발이 걸려 접시를 산산조각으로 깨고 말았다. 이번에는 단테스에게 잔소리를 할 수 없었다. 물론 접시를 바닥 위에 놓은 것은 단테스의 잘못이었다. 하지만 간수가 발밑을 살피지 않은 것은 그의 실책이었다. 그래서 간수는 수프를 담을 데가 없는가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단테스의 것이라고는 이 접시밖에 없었다. 방법이 없었다. 그 냄비를 두고 가면 되잖소 하고 단테스가 말했다. 내일 아침 식사를 가지고 왔을 때 가져가면 될 것 아니오. 이러한 조언은 게으른 간수를 기쁘게 했다. 그렇게 하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또다시 올라가는 수고를 덜게 된다. 간수는 냄비를 남겨놓고 나갔다. 단테스는 기뻐서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의 습관으로 수프와 수프에 곁들여져 있는 쇠고기를 급히 먹었다. 그리고는 간수가 마음을 고쳐먹고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을 기다린 뒤 침대를 움직여 놓고는 냄비를 손에 들고 그 손잡이 끝을 시멘트를 제거한 건축용 석재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부드러운 돌 사이에 찔러 넣고 지렛대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 돌이 약간 움직이는 것으로 단테스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1시간쯤 뒤에는 돌을 벽에서 떼어낼 수가 있었다. 그러자 거기에 직경 50cm가량의 구멍이 빠끔히 뚫렸다. 단테스는 회반죽을 정성스럽게 모아 방구석으로 가지고 가서 물병의 파편 하나로 회색의 지면을 긁어 회반죽 위에 흙을 덮었다. 그리고는 우연히, 아니 그 자신이 생각해낸 교묘한 계획에 의해 이렇게도 귀중한 연장이 손에 들어온 이 하룻밤을 이용하려고 그는 필사적으로 파들어 갔다. 날이 밝자 그는 돌을 다시 구멍에 끼워 넣고 침대를 벽에 밀어붙이고는 그 위에 누웠다. 아침 식사는 빵 하나뿐이었다. 간수가 들어와서 그 빵을 탁자 위에 놓았다. 아니, 다른 접시는 가져오지 않았소? 하고 단테스가 물었다. 물론이지 하고 간수는 대답했다. 너는 뭐든지 깨버리는 사람이니까. 너는 물병을 깨버렸어.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접시를 깼어. 만일 수인들이 모두 너처럼 물건을 깨버리면 정부도 지탱을 할 수 없을 거야. 너에게는 이 냄비를 남겨두겠다. 여기에 수프를 따라주겠다. 그렇게 하면 아마 너도 자기의 살림도구를 깨지는 않을 테니까. 단테스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리고 침구 속에서 두 손을 모두었다. 쇠로 된 손잡이가 자기의 손에 남겨졌다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신에 대한 열렬한 고마움을 불러 일으켰다. 지금까지의 생애에서 아무리 큰 행복이 찾아왔을 때도 이토록 고마움을 느낀 적은 없었다. 다만 자기가 일을 시작한 뒤부터 저쪽 수인이 이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저쪽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쪽에서도 일을 그만둘 이유는 없었다. 저쪽에서 다가오지 않으면 이쪽에서 다가가면 되는 것이다. 하루 종일 그는 쉬지 않고 일을 했다. 저녁 때가 되자 새로운 연장 덕분에 벽에서 10움큼도 넘는 돌의 파편과 회반죽 그리고 시멘트를 떼어낼 수가 있었다. 간수가 올 시간이 되자 그는 구부러진 냄비 손잡이를 될 수 있는 대로 곧바로 펴서 그것을 여느 때와 똑같은 장소에 놓아두었다. 간수는 평소와 같은 배급량의 수프와 고기, 아니 수프와 생선을 거기에 따라주고 갔다. 일주일에 3번 수인들에게는 육식이 금지되었다. 만일 단테스가 날짜를 따지는 일을 훨씬 전부터 단념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도 날짜를 계산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을 것이었다. 간수는 수프를 따라주고는 곧 나가버렸다. 이번에야말로 저쪽 사나이가 정말로 작업을 중단했는지 어떤지 알아봐야지 하고 단테스는 생각했다. 그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저쪽의 일이 중단된 뒤부터 사흘 동안 언제나 그러했듯이 이때도 주인은 조용하기만 했다. 단테스는 한숨을 쉬었다. 분명히 상대방은 이쪽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실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밤을 새워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2-3시간 지나자 뭔가 장애물에 부닥쳤다. 새로 된 손잡이는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 뭔가 평평한 표면에서 그냥 미끄러졌다. 단테스는 그 장애물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리고 하나의 큰 들보에 부닥쳤음을 깨달았다. 이 큰 들보는 그가 파들어가기 시작한 구멍을 가로지르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다. 이렇게 된 이상 그 위를 파든가 밑을 파는 수밖에 없었다. 불행한 그는 이러한 장애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오 하느님 하고 그는 소리 질렀다. 저는 지금까지도 수없이 하느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하느님은 일찍이 저에게 삶의 자유를 박탈하시고 죽음의 안식마저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뒤에 저를 다시 삶의 길로 불러내셨습니다. 아무쪼록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절망 속에서 죽지 않게 보살펴 주십시오. 이때 하느님의 이름과 절망을 동시에 입에 담고 있는 자는 누구냐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